아, 중국 것도 괜찮네. 이래야 패권의 전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중국 인민패가 과연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남중국해라든가 자기네 연해에서는 해상군사력 작전 능력을 갖고 있지만 과연 전 지구적으로 해군력의 투사가 가능하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시진핑의 국가 목표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기술의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어요. 비슷하게는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거냐?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미국이 나서서 온갖 제재를 가해서 중국을 장기간 고통 속에 빠뜨렸는데요. 미국이 유독 중국을 강하게 때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걸 넘어서서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미국으로서의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경험들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때 일본이 돈으로 따지면 뭐 미국을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중국 위협론 얘기하지만 원래 원초적으로는 이제 일본 위협론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GDP의 한 60% 정도가 쫓아오면 잘하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일본이 있었고 독일이 있었어요. 전후에 독일이 뭐 제조업 강국이니까. 그러다가 70% 정도가 넘어가면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패권 유지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 제재가 뭐 일본의 플라자 합의라는 거예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좌절시킨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소련과는 경제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군사 안보 차원에서의 경쟁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것을 했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소련도 그거를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련이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쫓아가려다가 힘을 잃고 붕괴의 길로 갔다. 소련 공산주의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계속 고도 성장을 하면서 미국 경제의 60%를 넘어서고 몇 년 전에는 72%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놔두면 미국을 넘어설 수 있겠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이 미국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패권적지위를 자꾸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트럼프의 대중 견제입니다. 그게 이제 관세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은 군사비에 투자하더라. 그러면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제조업도 훔친 기술 가지고 하고 환율 조작해서 하고 뭐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제무역 질서도 해치고 그러니까 이건 공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중국 압박을 했고 바이든은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민주가치동맹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합체를 가지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규범을 따르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게 안 하는 국가를 이제 수정주의라고 부르죠, 보통.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데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그 중국 견제를 시작을 한 거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패권 전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한때 미국의 70%를 넘어섰던 경제력이 60% 중반대로 다시 떨어졌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 GDP의 한 24%, 5% 차지하고 있고 중국도 한때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17% 내외로 떨어지고 그럼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나름대로 성공한 거죠. 어쨌든 성공을 해서 지금 중국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세계 패권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을 이끌고 어쨌든 소련은
90년 초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뭐 개혁 개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게 이제 소련식 개혁 개방이고 그러면서 90년도에 그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됐고 그러면서 미국 유일 초강대국 시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 패권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달러가 있죠. 달러 패권. 유일 통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기축 통화가 여러 개 있지만 다 외환 보유고를 달러를 얼마로 비축을 해놓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자기네 돈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또 모자르면 찍어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국 달러에 대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저 돈을 가지려고 모든 국가가 애를 쓸까? 미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안 망할 거다. 그런 게 생겨야 그게 확실한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국제금융체제를 운영하죠. 그러니까 뭐 IMF, 뭐 세계은행, IBRD 뭐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융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써야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해상 군사력입니다. 바다를 누가 지배하느냐. 그래야 국제 통상이라는 게 98%가 해운으로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바다의 통제자가 없다면 뭐 누가 해달라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자임한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해군 자산, 11개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고 컨테이너, 유조선 이런 것들이 잘 왔다 갔다 하게 막아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새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주 공간에서의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중국이 일정 부분 따라와야 아 중국 것도 괜찮네. 중국 경제도 좋네. 이래야 이제 무슨 패권의 전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인민폐가 과연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중국 쪽 은행 체계, 중국도 뉴 디벨롭먼트 뱅크라는 게 있어요. NDB라고. 뭐 미국만 금융을 그렇게 하느냐. 자기네들도 만들고 AIIB라는 것도 있습니다. 1대1로를 하기 위한 은행. 이런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믿음감을 못 주잖아요. 그게 잘 안 써진단 말이에요. 해상 군사력을 미국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물론 이제 뭐 남중국해라든가 자기네 연해 여기에서는 그런 작전 능력을 갖고 있지만 과연 전 지구적으로 해군력의 투사가 가능하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이버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받아서 또 다른 질서를 제정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고 기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우리와 가치가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약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아니 미국적 방식이 다 옳은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발전해온 것도 충분히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도 나대로 새로운 질서의 제정자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사실 쉽지 않죠. 그거는 강력한 군사력과 거기를 따를 수 있는 경제력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는 왔지만 미국을 능가해서 완벽한 패권적 지위를 갖기에는 요원하고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오군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네 앞길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렇게 헤매는데 따라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패권에 도전했다. 그 미국을 능가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2030년 정도 그 전까지 중국의 추세로 봤을 때 GDP는 미국을 넘어설 거다. 그리고 사실 구매력 지수로는 이미 2013년, 14년에 미국을 넘어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경제력이 넘어섰다고 그게 최강 국가냐? 그런 건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민소득이 20만 불이고 카타르가 20만 불인데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종합적인 국력, 종합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설득하고 리드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행태가 미국을 대체한다든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일련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성장을 해오면서 여러 분야의 기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최종재 판매까지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중국이 갖추지 못하는 또 결정적인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 중국이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AI를 발전시켜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겠다가 국가 목표예요. 이 시진핑의 국가 목표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 대부분의 과학기술의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반도체.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원천 장비를.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이 반도체를 가지고 갔어요. 노동 원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일본도 버텨내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한국과 대만의 그 반도체 기술이 제조 능력이 넘어왔습니다. 그럼 미국의 원천 기술, 원천 장비,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의 제조력, 이걸로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구성돼 있는 것처럼 원천 기술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그동안 해킹도 하고 강제 이전도 받고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습득한 게 많아요. 많은데 장기적으로 AI로 무장되고 과학기술로 무장된 이런 걸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원천 기술 부분에서 미국하고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모든 거를 다 카피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ICBM을 개발한 국가고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국가잖아요. 사이버 환경에서. 비행기 다 만들어내고 미사일 다 만들고 그 엄청난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가 다 미국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이런 그 소위 원천 기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관계가 좋으면 일부 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트럼프가 저런 기술들이 군용으로 전환이 되면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이테크 기술은 저쪽으로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바이든은 더 한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게 중국한테 가면 중국이 위협을 한다, 전 세계를.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지 마라, 너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소위 그룹핑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을 만들잖아요. 그게 규범에 기반한 질서입니다.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중국이 그런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양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 특히 반도체 분야,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균형적이죠. 특정 하이테크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근데 앞으로 아시다시피 AI 시대의 핵심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가 잘 안 되면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반도체 안 주면 중국이 망할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 따라오게 돼 있죠. 개발을 하고. 그죠? 무슨 그 흑백 논리처럼 저걸 안 주면 쟤네는 못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나노, 5나노가 없을 때는 20나노, 40나노, 60나노 반도체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는 건데. 중국은 이 앞에 거를 해서 하이테크 최첨단은 못하지만 20나노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내부적으로 뭐 7나노도 자체 개발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격차를 가지고 가는 거지. 이 격차 때문에 중국이 우리는 그거 못하니까 망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는 쫓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그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생기겠죠. 그 사이에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중국은 그 부분을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갭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보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든든한 우방 국가이자 세계 현 패권 국가인 미국 그리고 한간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 이 두 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 정말 고민이죠. 뭐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가 전통 시대에도 반도적 환경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했고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고민을 합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굉장한 경제 성장을 하고 국제적으로 정치적 위상까지 갖게 되면서 미중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을 하고 그동안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당히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효과를 본 거죠.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전 세계가 안 좋았을 때도 나홀로 성장이라는 걸 했잖아요. 거기에 편승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안보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사실은 뭐 북한과 직접 소통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중국과도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북한한테 영향력을 좀 행사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도저도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역시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이 동맹 국가니까 그러니까 뭐 패권 국가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이에요. 한국은 동맹 맺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럼 써먹어야죠. 그죠? 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의도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동맹 국가라는 거는 같은 길을 가고 군사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 한중 관계는 협력 관계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말로는 동맹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사실상의 동맹이고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하면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군사동맹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거는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막으려고 이런 장치를 하는 거고 다만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중국도 우리께 필요한 게 있고 우리도 중국이라는 데가 제조업 기지로든 공급망 기지로든 또는 시장으로든 분명히 필요한 게 있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이 맨날 그러죠. 우리는 예전의 중국이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요. 북한도 예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니고 한국도 예전의 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하고 어떻게 이 구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건지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거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중국하고도 충분히 얘기할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한중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다. 모든 거를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해서 우리만 계속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한국을 몰아붙이면 한국은 갈 데가 한미동맹 더 강화, 한미일 협력 더 강화밖에 없잖아요. 그건 중국이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강화하는 데는 북한의 위협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정하게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비핵화를 해달라 이런 거는 중국한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북한이 결심해야 하는 거니까 그럼 적어도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교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할 공간이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한중 관계를 규정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